조국혁신당 차학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재님. 본질이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하나 좀 그 작년 계엄 직후 상황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계엄 당시 국무회의 CCTV 장면 공개된 거 보셨죠? 예. 근데 작년에 이제 그 계엄 직후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총재님과 그 최상목 당시 부총리 사이에 그 대화가 소개가 됐는데 그때 최 부총리께서 계엄의 결정 반대하고 뛰쳐나왔다라고 했던 걸로 들었던 걸로 이제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그때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또 최상목 그 전 부총리는 국회 국조특위에서는 대통령 옆에 있던 실무자가 참고 자료라고 종이를 줬고 지시가 아닌 계엄 관련 참고 자료라 생각해 바로 펴보지 않았다. 내용을 보지 않고 기재부 차관보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줬다라고 그렇게 국회에서 또 진술한 바가 있는데, 근데 CCTV 화면을 보면은 그 쪽지를 꼿꼿하게 들고 정독을 한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총재님, 그러면 당시 그 최상목 전 부총리한테서 들었다는 말이 최 전 부총리께서 총재님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말인지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상황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메모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고요. 그 계속해서 저 대외 신인도나 이런 걸 통해 생각할 때 계엄하면 안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만 들었지 쪽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때 들은 바가 없으시다. 그런데 네. 그 당시 그러면 쪽지에 관해서 그렇게 정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총재님은 그까지는 예, 저는 한 뭐- 쪽지 얘기는 그 뒤에 나온 이후에서나 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들으신 적이 전혀 없으신 겁니까? 예, 없습니다. 하여튼 최 전 부총리의 그런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에 그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정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최근 그 통화량 지표가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8% 정도 올라가고 예, 있습니다. 예. 이렇게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고 자산 가격도 많이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 걱정이 좀 됩니다. 주식 시장의 유동성 장세가 언제까지 좀 지속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가 되면은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영머니 무버 현상이 좀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이런 다시 주식 시장의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가 되고 그 자산들이 다시 부동산 시장에 몰려드는 영머니 무브 현상, 그 상당히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현상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총님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인식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는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많아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올라간다고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부동산 가격이나 주식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거를 예상해서 대출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이 일어나서 유동성이 올라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어느 쪽을 초래하는지는 좀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총재님, 그 이재명 정부의 6.27 대책에 대해서 지난 7월 10일에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높게 평가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계속 그 부동산 문제하고 가계부채가 계속 올라가고, 특히 그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정책이 경기가 나빠지면은 또 그걸 올리고 하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는 누군가는 끊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부동산이나 가계, 그 당시는 이제 가계부채가 더 컸는데요. 가계부채를 과감하게 줄이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습니다. 네, 네. 네, 그 부동산 시장 불안감은 금융 안정 측면에서 리스크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거시 경제 측면에서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뭐 총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참 중요한 정책 과제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그 부동산 신용 집중 구조적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한 자료지 그 보고서 낸 적이 있죠. 네. 그 첫 번째가 수요 측면에서 가계의 그 주택 가격 상승 기대 심리, 또 기업의 부동산 업종 사업체 수 증가와 부동산업의 높은 외부 자금 의존도. 두 번째로는 은행에서 이제 안정 수익 확보 가능한 부동산을 담보로 한 주택 관련 대출 확대. 마지막 규제 측면에서 금융권 전체의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제어할 만한 종합적인 접근이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로 분석한 보고서 낸 적이 있으시죠? 예, 번호인도 적극 동의합니다. 번호인도 이제 그 부동산 관련 정부의 대책을 한번 시장 흐름을 관련하는 시장 흐름을 확인해 봤는데, 첫 번째 수요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입니다.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이게 상당히 증가를 했고요. 또 윤석열 정부인 2024년도에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늘어났습니다. 대출 규제가 완화되자 다시 주택에 투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행의 대출 확대입니다. 국내은행은 이자 부문 이익 의존도가 높은 부동산 담보 중심 대출 자산 확대에 주력해 왔죠. 또 윤석열 정부 주택 도시기금 정책 금융을 확대했습니다. 2023년, 2024년 2년 동안 100조 원 규모가 투입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증가했겠죠. 마지막으로 거시 건전성 정책 측면에서 금융권 전체의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제어할 종합적인 접근이 불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관련해서도 최근 그 한국은행에서 거시 건전성 정책과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관관계를 살핀 보고서 발간한 적이 있으시죠? 예. 여기 보면은 거시 건전성 정책 강화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에 유의한 효과가 있고 거시 건전성 정책 강화 조치가 성장을 제약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다. 즉 별 영향이 없다고 한 그런 분석을 한 바 있죠. 네,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의미인지 일본 국민들이 좀 알기 쉽게끔요. 이건 평균적으로 이제 본 분석이기 때문에 꼭 이게 각 시기마다 맞지는 않지만 저희들 큰 틀로 봐서는 사실 경기가 좀 안 좋을 때는 부동산이 활성화되는 거가 경기를 올리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정부 입장이나 일종의 인기 있게 정책을 하려면은 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그런 인센티브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럴 때 그걸 못하게 하는 거가 거시 건전성 정책인데 이런 정책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데는 효과적인데 이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정치 경제학이 작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효과 있는 정책을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네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이제 반서민제 6.27 그 조치가 반서민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6.27 대선 이후에 다시 상승하고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추가 질의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당의 차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재님. 우리가 중앙은행을 흔히 최종 대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한국은행에는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때 전 금융 권역에 대해서 신속하고 충분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아까 전에 이제 존경하는 우리 이소영 의원님께서 기후 위기에 관련해서 한국은행이 다른 외국의 중앙은행에 비해서 제대로 점수를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그 금융 정책이 50점 만점에 3점.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금융 정책을 중앙은행이 하지 않고 금융위원회가 사실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고서에서도 아까 포지티브 머니라는 그 기관에서 낸 그 보고서를 보면은 한국의 그 금융 부문을 탄소 중립 경로와 경기하는 데 도움이 될 핵심 정책들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그 감독 권한이 없다는 아까 이제 총재님께서도 이소영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규제 권한이 없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좀 토로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정권 교체 이후에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있다가 이제 멈춘 상황인데 여기서 한국은행에 대한 논의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의 논의 핵심은 금융감독의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한다는 데 있는데 당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한 가지 거시 건전성 감독 체계 문제가 논의에 빠져 있었다. 저는 이것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금융감독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 이후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하도록 하더라도 시스템 리스크 관리하는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누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논의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함께 좀 논의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총재님 좀 의견이 어떠십니까? 예, 지금 존경하는 차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국은행이 독자적으로 이런 권한을 가져야 되냐 이런 얘기는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 큰 문제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를 새로 얘기해서 뭐 중복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크게 일으킬 생각은 없습니다만 미니멈 거시 건전성 정책에 관해서는
같이 정책을 결정하는, 저희가 조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체제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일어나는 여러 위험성이 비은행 금융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비은행 금융권에 대한 공동검사와 자료 요청 이런 분들은 미니멈 저희들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질의할 내용을 미리 좀 답변을 하셨는데 좀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표적으로 지급결제 감독 권한 아직 한국은행이 없다는 이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급결제 시스템 뭐 고속도로와 같은 것이죠. 네. 고속도로에 문제가 발생하면 물류가 마비되겠죠. 그래서 지급결제 체계에서는 물론이고 사고가 발생하면은 개별 금융기관의 문제는 물론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 톨게이트 출발한 화물차가 부산 톨게이트에 잘 도착하도록 도로공사가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것처럼 지급부터 청산, 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돈이 잘 오갈 수 있도록 하느니 일종의 고속도로, 하는 금융망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자면 고속도로 가는 화물차가 과적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도로공사가 과적 단속하는 것처럼 한국은행이 지급결제 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함에도 감독 권한이 없는 현실이죠. 네. 뭐 좀 전에 총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감독 권한 문제가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본의원도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이 말씀 드렸습니다. 예, 근데 논의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저 총재님 주요국 중앙은행들에서는 대부분 이런 권한 가지고 있다는데 맞죠?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규제기관입니다. 동시에. 그래서 우리가 아주 예외적으로 나눠져 있는 케이스라서요. 직접 비교가 좀 어렵습니다. 자, 총재님 지금 임기가 얼마 정도 남으셨습니까? 6개월, 아니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많이 남지는 않으셨습니다만은 뭐 많이 남지 않은 기간 중이라도 한국은행이 필요한 수단과 권한을 갖고 더 이상 한국은행이 수단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은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다행히 연임이 되신다면은 더욱더 이 부분 관해서 좀 많이 좀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이 뭐 애매해서 요걸로 이따가 추가 질의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아이고. 멈춰주세요. 시간. 그러면 그림자 금융 총재님. 예. 그 증가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이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아서 과도한 신용 리스크 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2020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원인인 중 하나로 그림자 금융 침입 해석 정도인데 예. 2002년 2002 레고레드 사태, 2024년 티네트 사태, 대표적인 그림자 금융 리스크 보이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는 그림자 금융과 관련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수습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기 전에 총재님께서 이 금융에 대한 관리 감독 필요성 말씀하셨는데 한국은행이 직접 나서서 관리할 수 있도록 위원회 검사권을 가져야하는 부분 아까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충 말씀드려 주시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차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얘기도 나오듯이 경제가 디지털화가 되면서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과의 연계도 커지고 비은행이라고 얘기할 때 작아 보이지만 사실 지금 은행보다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융 안정을 위해서 시급하게 한국은행이 적어도 공동검사나 자료 요청권은 가져서 감독할 수 있어야 저희가 시스템적인 위험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